서울의 화려한 컨퍼런스장. 백만장자 젊은 CEO가 한 노인을 무심히 스쳐 지나간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 다른 안경, 손에 쥔 봉투. 그러나 잠시 후 그 노인이 건넨 한마디에 모든 게 멈춘다. 그분은 당신 아버지의 스승이십니다. 한 문장이 무너뜨린 오만, 그리고 다시 세운 존경. 이 이야기는 세대와 사연을 잇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 유리 천장 아래 샹들리에는 겨울 햇빛을 쪼개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면 LED에는 아시아 혁신 포럼이라는 문구와 함께 스폰서들의 로고가 빽빽하게 돌아갔고, 로비 중앙에는 숯불처럼 뜨거운 대화와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귀금속처럼 반짝이는 명암, 반듯하게 각 잡힌 가슴 주머니의 펜, 그리고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는 가벼운 포옹들. 이 모든 장면의 가운데에서 저는 그날의 주인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젊은 백만장자, 강도윤 씨였습니다. 그는 창업 3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의 유니콘을 일으켜 세웠고, 신년 특집 표지 모델로 경제지의 얼굴을 장식한 인물이었습니다. 실패는 학습의 다른 이름이라며 TED 무대에서 오만과 겸손의 균형을 말하던 그 사람이 이날만큼은 눈빛에 묘한 피로와 허영을 동시에 띠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젖히고 상대를 내려다보는 습관, 웃을 때 입가만 움직이고 눈은 그대로인 표정, 그리고 대화를 끊을 타이밍을 자신이 정하는 단호함. 성취가 쌓이면 매무새까지 함께 굳어지는 법이라지만 이날의 강도윤 씨는 유난히 단단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행사장 뒤편 코트 거치대 옆에는 한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갈색 모직 코트, 팔꿈치 부분은 약간 달아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 모자, 아래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고, 안경 코받침에는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오래 닳아 무광이 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 한 장, 봉투에는 펼쳐진 벚꽃처럼 얇게 구겨진 선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처음 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뒤쪽에서 늘 그 무대를 가능하게 했던 기술자의 기척, 조용한 책상 서랍에서 오래 묵은 잉크 냄새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 하지만 누구도 그분에게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은 언제나 현재형의 영웅을 먼저 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개회 인사가 끝나고 네트워킹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그 젊은 백만장자에게 일제히 몰려갔습니다. 대표님, 지난달 시리즈 D 참여한 캐피털에서 왔습니다. 대표님, 일본 진출 관련해서 간단히 브리핑 드려도 될까요? 웃음과 악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은 한 발짝 낮은 빈 의자 옆에 서서 자리를 스스럼 없이 양보하듯 비켜섰습니다. 그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함을 위해 서두르고 누군가는 화려함을 위해 비켜서 줍니다. 둘 다 이 행사에 필요하지만 보이는 건 늘 한쪽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대표가 물을 찾듯 로비 중앙을 빠져나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보고 짧게 답장을 쓰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바로 그 노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거리 3걸음.
한 걸음만 더 가면 인사를 나눌 수 있고 한 걸음만 물러서면 남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노인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깊지는 않지만 상대가 누구든 예의를 갖추겠다는 태도. 그때 저는 기묘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의 문고리가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직전의 순간처럼 어떤 인연의 문이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단호했습니다. 젊은 대표의 시선은 노인의 코트와 종이봉투, 다른 안경 다리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눈빛의 높낮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대를 내려다보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존재를 대상이 아닌 배경으로 배치하는 습관적인 움직임. 노인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괜찮습니다라는 말과 혹시라는 기대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샹들리에가 예뻐 보였는데 그 유리 조각들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성취의 정점에서, 누군가는 기억의 밑바닥에서, 한 사람은 시간이 만들어준 온기를 품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이 만들어준 속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시간이 맞부딪히는 순간, 세상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불러온 단어의 진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표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스태프분이세요? 아주 정중한 어투였지만 말끝의 음절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상대의 신분을 확인하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리듬. 저는 이런 질문이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아버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참가자신가요? 등록 데스크는 저쪽 대표는 손가락으로 로비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제가 먼저 실례를 했군요. 혹시 강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는 짧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웃음은 사진 촬영용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여전히 바쁘게 다음 일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가슴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대표는 봉투를 힐끗 보더니 다시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PR팀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는 이미 두어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분명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상대의 체온을 느끼게 하는 다리여야 합니다. 이날 그가 건넨 예의는 다리가 아니라 서로를 가르는 얇은 유리막이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더 내밀었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대표의 수트 자켓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그 순간 대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트에 구김이 질까, 동선이 막힐까, 혹은 낯선 부탁일까? 그는 매일 수백 통의 제안과 손짓을 처리하는 사람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죄송이라는 비슷한 소리가 그의 입안에서 반쯤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가 있어서요. 시간의 권위는 성공의 언어입니다. 바쁜 사람은 언제나 옳고 여유로운 사람은 언제나 미뤄도 된다는 착시를 낳습니다. 노인은 잠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경테 사이로 빛이 스쳤고 그 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발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그저 덕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어쩐지 그 안에 오래된 빈방 하나가 들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하려다 못한 축복, 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사의 일부. 대표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노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아버님은 건강하신가요? 대표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그가 평생 다뤄온 질문들은 대부분 투자, 전략, 성장 같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리스트의 바깥에 놓인 단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는 봉투를 가슴께로 한 번 더 끌어올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였으니까요. 그 말은 공기 중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의 대화 소음이 멀어지고 왼편 복도에서 서빙 카트가 구르는 소리만 또또또또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대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강 선생님 아버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은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표의 얼굴에 아주 얇은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발표를 해야 했고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쁨의 권위가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질문 하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지? 대표는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시간이 그를 잡아 끌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은 이상현입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마 아버님은 저를 이상하게 고집 센 학생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엔 사년이라고 부르셨지요. 벼룩도 낙엽을 흔들 만큼 고집이 세다고 하셨어요. 대표는 어쩐지 웃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부르던 촌스러운 별명들, 그 익숙한 억양과 따뜻한 농담이 잊고 있던 풍경처럼 머릿속에 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지만 이젠 화면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발표 시간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어디까지 들어야 하지? 노인은 작은 라운지로 대표를 이끌었습니다.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에는 오래된 서울의 거리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손에 책을 든 젊은 교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사진들 중 한 장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저 젊은 교사, 자세가 참 반듯하지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저런 사람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베껴 쓰는 법 말고 생각을 꺼내는 법을요. 대표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초조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건드렸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봉투를 열어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햇볕에 발에 그늘처럼 옅어졌고 모서리는 새의 부리처럼 살짝 달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공책을 펴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의 수업.
오늘도 왜라는 질문을 10번 넘게 하셨다. 무릎이 떨릴 만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선생은 말했다. 대답이 틀려도 괜찮다. 그러나 내 생각의 길을 나한테 건네다오. 그 말을 집으로 가져왔다. 집에 불이 꺼진 뒤에도 책상 앞에 앉아 내 생각의 길이 정말로 어디로 이어지는지 지도를 그려보았다. 공책의 글씨는 반듯하고 단정했습니다. 지나치게 예쁘지도 대충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망설임이 남아 있었고 그 망설임이 글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강 선생의 꾸중. 내 글에는 내가 없다. 그 말이 뼈처럼 마음에 박혔다. 그날 밤 처음으로 시를 썼다. 어머니의 뒷모습, 설거지 물에 떠다니는 거품, 떠오르다 사라지는 비누 냄새. 나의 하루가 처음으로 한 장의 종이에 온전히 내려앉았다. 대표는 그제야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봉투를 뒤져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약간 흔들린 초점 속 교실 칠판 앞에 선 젊은 교사와 학생들. 교사의 손에는 백묵이 들려 있었고 학생들의 눈은 놀랍도록 반짝였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까? 대표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생각은 근육이다라고 하셨지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면 아프고 아파야 잘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가 늙은 뒤에도 저를 지탱했지요. 대표는 사진 속 젊은 교사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요즘 잃어버린 무언가 성급한 판단을 붙잡아 두던 느린 호흡, 사람을 물건처럼 재지 않게 하던 오래된 예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부끄러움은 가끔 갑옷처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날의 부끄러움은 땀으로 스며들어 그의 셔츠 등판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노인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강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과제는 감사편지 쓰기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면 편지는 곧 말이 되니 부끄럽다고. 그러니 편지는 늘 늦게 마음이 식기 전에 써야 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숙제를 미뤘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늙어서야 비로소 언젠가가 얼마나 허무한 단어인지 알게 되지요. 그는 봉투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이었습니다. 금장 펜촉은 작은 흠집들로 반짝였고 몸통에는 알 수 없는 이니셜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선생이 제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펜으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펜을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대표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인은 웃었습니다. 선생은 늘 제자들의 이름을 마음에만 적어두셨습니다. 삶이란 종이는 금방 찢어지니까요. 대신 필요할 때 꺼내어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셨지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대표는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는 땀을 식히며 이 봉투를 3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전해도 되는가, 방해가 아닌가, 주제넘지 않은가. 그런데 아까 대표님께서 저를 스태프냐 물으실 때
그제야 깨달았지요. 제가 전해야 할 말은 선물이 아니라 경계라는 것을요. 선생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문장, 제가 아직 쓰지 못한 그 문장 말입니다. 대표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슨 문장입니까? 노인은 한 박자 쉬고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선생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키려 했고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다 보니 제가 가장 먼저 그 말을 잊을 뻔했더군요. 당신의 직함을 보고 움츠러들지 말고 당신의 사연을 보자고요. 그리고 방금 전 당신 역시 제 직함 없는 직함을 보고 저를 배경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요. 이해합니다. 바쁜 사람의 기술이지요. 그러나 노인은 여기서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의 제자들이 서로를 배경으로 만들지 않는 세상을 저는 꿈꿨습니다. 대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떨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다음 세션 메인홀에서 곧 시작하겠습니다. 연사분들은 무대로 모여주십시오. 젊은 대표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노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편하지 않음은 때로 성장의 전조가 됩니다. 봉투 속 공책과 만년필, 흑백 사진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물건의 표면에 기록된다. 다른 모서리, 흐릿한 이니셜, 굳은 종이의 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조금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저에게 큰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대표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허리를 굽혔습니다. 행사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의 허리 굽힘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힐끗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 노인에게 저렇게 공손하지?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젊은 대표는 더 이상 그 눈빛들의 평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통화 가능해요? 스피커폰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분명했습니다. 예, 지금 행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대표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제자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성함은 이상현 선생님. 오래전 아버지께서 만년필을 선물하셨다고, 네, 그 만년필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느린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오래 아는 사람의 이름을 갑자기 들었을 때만 나오는 그 특유의 침묵. 이어서 조용한 웃음. 4년이? 그 고집불통이? 노인은 얼굴을 들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 웃음의 억양만으로도 그는 단번에 수십 년 전 교실의 빛과 칠판의 먼지가 코끝에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대표는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기억하십니다.
노인은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그를 흔들었습니다. 기억의 확인은 기쁨이면서도 미뤄둔 인사의 무게를 일시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오늘 드디어 쓰려 합니다. 다만 제 글씨가 예전만 못해서요. 그는 조심스레 만년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펜으로 한 번만 더 쓰고 그 다음엔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강 선생의 피가 흐르는 손에 돌려드리는 것이 맞겠지요. 대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펜은 선생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를 꼭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라운지의 작은 테이블 위 흑백 사진을 들어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발표 때 아버지의 스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과 수치 대신 오늘은 한 문장을 발표하려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이 문장을요. 오늘 이곳에서 제 목소리로. 라운지의 공기가 한순간 환해졌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더 밝아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표정이 맑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한 중년 신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표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힐끔 본 뒤 너무도 자연스러운 미소로 대표에게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무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어떤 대표는 그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스승입니다. 부사장의 미소가 순간 얼어붙었다가 어색하게 다시 풀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바쁘시니까요.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그는 라운지의 안내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을 VIP 라운지로 모셔주세요. 그리고 필기구와 따뜻한 차, 조용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는 노인을 향해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가장 먼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하지요. 하지만 대표는 이번엔 계산도 허용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게는 오늘이 숙제 제출일입니다. 그가 라운지를 나서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한 문장이 사람을 멈춰 세우고 한 문장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은 한 사람의 높이를 바꿉니다. 조금 전까지 배경으로 밀려나 있던 노인이 지금은 이야기의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아버지의 스승이십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던 그 한 문장이 방금 이곳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제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포럼 메인홀의 조명이 한꺼번에 밝아졌습니다. 객석에는 국내외 투자자, 언론인, 청년 창업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전광판에는 혁신의 DNA라는 주제가 떠 있었습니다. 강도윤 대표는 단상에 오르며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발표 원고 대신 작은 메모 한 장만 들려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약간 떨렸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윤입니다.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가 뒤편 스크린에 띄워진 자신의 회사 로고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 한 문장을 띄웠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순간 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손끝이 일시적으로 멈췄고 사람들은 무언가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오늘은 숫자나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조금 전 이곳 로비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으신 노인이었는데 저는 그분이 행사 진행 스태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은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아버지의 스승이셨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고개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듯했고 누군가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남긴 문장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한 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분께 배우고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명함의 윗줄입니다. CEO, 박사, 이사, 대표, 장관. 하지만 명함이 떨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이름과 이야기뿐입니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 발표를 취소하겠습니다. 대신 이 문장을 제 회사의 새로운 모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이상현 선생을 제 첫 번째 멘토로 소개합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박수.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이는 박수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SNS 라이브 중계에는 실시간 댓글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대본이 아니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연사는 처음 본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을 제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이제야 내 제자가 스승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 말과 함께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찰음이 스피커를 타고 퍼졌습니다. 그것은 소리 아닌 소리, 오만이 깨지고 겸손이 태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한낮처럼 환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여느 때처럼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유독 한 회사의 로고가 더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KDI 그룹. 강도윤 대표가 이끄는 이 회사는 하루 만에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젊은 백만장자, 무대 위에서 스승의 이름을 언급하다. 기술보다 사람, 숫자보다 사연을 말하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재무성과로만 평가받던 한 기업이 갑자기 윤리적 리더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SNS에는 그의 한 문장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짧지만 강한 문장이었습니다. 기업가, 교수, 학생,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이 말을 공유했습니다. 내 상사는 사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직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면 나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겠죠.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회의실, 이사회 멤버들은 묵직한 침묵 속에서 회의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발언 이후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리더십은 좋지만 기업가로서의 이미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무 담당 부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임원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단발 이벤트라면 괜찮겠지만 만약 철학으로 자리 잡는다면 회사의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강 대표는 잠시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사되어 유리창에 겹쳐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했고 복잡했고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기업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사람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문장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새 약속입니다. 직원 1명, 협력사 1명, 고객 1명의 사연을 듣는 것. 그게 KDI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집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 앞에서 학생들과 웃고 있는 모습. 그는 손끝으로 사진의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은 당신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도윤아. 오늘 뉴스 봤다. 아버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스태프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지. 세상은 늘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하지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분이 아직도 만년필을 갖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라면서요. 그래, 첫 월급으로 산 거다. 글로 사람을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이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지. 그 펜을 줄 때 내가 이제 넌 내 제자다라고 말했어. 그럼 지금은 제가 그분의 제자인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인생은 제자에서 스승으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이야. 통화가 끝난 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굴렸습니다. 만년필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억을 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글은 사람의 마음에 써야겠지. 그가 혼잣말을 하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한 기운이 책상 위를 스쳤습니다. 이틀 뒤 본사 로비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멘토십 프로젝트 런칭 기자회견, 그 이름은 사연 프로젝트. 벽면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교사 강 선생과 그의 제자 이상현. 그리고 아래에는 큼직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행사장은 조용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찍으며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한 사회 공헌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회복입니다. 성공으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적인 시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진짜 혁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강 대표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앉은 노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상현 선생. 그는 노트를 펼쳐 만년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강 선생의 아들 도윤에게. 그 한 줄을 쓰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숙제를 끝내는구나. 행사가 끝난 뒤 강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지를 완성하셨나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에게 써야 했던 편지를 이제야 너에게 썼구나. 읽어도 될까요? 그럼. 그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었고, 이제 너는 나의 스승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배움 앞에서는 늘 학생이 된다. 오늘 나는 내게 배운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봐준 눈빛에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그 문장,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그것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과제다. 나는 내 사연을 모두 썼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사연을 써야 할 때다. 그는 봉투를 접으며 말했다. 이 편지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아니야. 이건 나의 졸업장이야. 졸업장이요? 그래. 이제 나는 가르침에서 졸업하고 너는 인간으로 입학했으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밥상과 된장찌개, 그리고 두 잔의 따뜻한 차가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동안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으셨나요? 그분은 늘 높았어. 나는 늘 부족했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군. 그분도 나처럼 외로웠을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편지를 썼다면 우리는 더 자주 웃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 세대는 늦지 않았지. 그러니 제발 듣는 세대가 되어라.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잔에 담아 건배했습니다. 술 한 모금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 주요 포털의 인기 검색어에 한 문장이 올랐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뉴스, 방송, 학교, 심지어 교회와 회사의 사내 방송에서도 그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자신의 강의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출석부 대신 여러분의 사연을 듣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칠판에 그 문장을 적어두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친구의 사연을 얼마나 알고 있니? 그날 아이들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고 울음과 웃음이 함께 교실을 채웠습니다. 한편 KDI 그룹 본사에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사연팀, 직원들의 가족 이야기, 성장 배경, 꿈을 기록하는 곳이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그 기록을 모아 작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은 보고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언론은 이 변화를 사람 중심 경영이라 불렀지만 강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경영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상현 선생은 시골의 서재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KDI 그룹의 변화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글은 세상을 바꾸는구나. 책상 위에는 닫힌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창밖 겨울 햇살을 따라 멀리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강 대표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새로 만든 첫 장학금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이 뭔가? 4년 장학금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요. 노인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당신 같은 스승을 또 만나야 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노인의 얼굴을 비췄고 그 주름마다 작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스승이 되었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배운 제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의 하늘은 맑고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신호처럼. 서울의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날 KDI 그룹의 사무실 한켠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직원들은 숫자와 목표로 하루를 쌓아갔지만 이제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빈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게시판에는 오늘의 사연이라는 코너가 생겼고 거기엔 익명으로 올린 짧은 글들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택시기사입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제 도시락 반찬은 늘 따뜻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혼나던 날 동료가 조용히 초콜릿을 건네줬어요. 그 한 조각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일과 감정을 분리하며 살아왔지만 그 사이를 잇는 다리를 처음으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는 그런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회의 때마다 인용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의 용기가 우리 회사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실적 발표 슬라이드만 넘기던 회의가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외국계 투자사 한 곳이 보도자료를 내며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감성적 접근이 기업의 장기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그 문장은 다시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어 퍼졌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강 대표가 기업의 철학을 감정에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날 밤 강 대표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보도 자료를 천천히 읽던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불확실성이라. 그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불확실성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투자 아닌가.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상현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언제나처럼 모직 코트를 걸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대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와 나의 마지막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교정의 벚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그러셨지. 언젠가 우리 제자 중 한 명이 세상을 바꿀 거야. 아마 그게 너였던 것 같구나. 강 대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늦게 배운 제자일 뿐입니다. 늦게 배우는 제자가 더 오래 남는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젊은 날의 강 선생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잠시였지만 그 한 번의 악수가 남긴 온도는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 대표는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교단에 서 있는 듯 단정했습니다. 작은 거실엔 낡은 책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엔 분필가루가 살짝 묻은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더라. 그냥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세상에 옮겼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실천하는 게 어렵단다. 내가 그걸 해냈지. 아버지, 이상현 선생님을 다시 배웠어요. 건강은 좀 약해지셨지만 아직도 글씨가 단정하시더군요. 그래, 그 친구는 평생 글씨로 살아왔지. 손끝으로 세상을 적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구운 고등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강 대표는 그저 그 온기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회사를 다르게 운영하려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방향으로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가는 길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편지를 늦게 썼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지.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이 느렸어. 저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괜찮다. 늦게 깨닫는 건 죄가 아니야. 깨닫지 못한 채 사는 게 죄지. 그 순간 강 대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교실에서 들리던 분필 긁는 소리, 칠판에 적힌 감사라는 글자, 그리고 교실 끝 창문 밖으로 비추던 오후의 햇살. 그 빛이 그대로 지금의 자신에게 닿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그날의 수업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수업이? 사람을 가르치는 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수업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너도 스승이 된 거다. 아직 멀었습니다. 스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걸 배우면 이미 반은 넘은 거야.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자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수첩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가르친 학생들의 이름이야. 그중 마지막 이름이 바로 너다. 그 순간 강 대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제자로 남겠습니다. 그래라. 다만 언젠가는 또 다른 제자를 길러라. 그게 내 몫이다. 그날 밤 집을 나서던 강 대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 사이로 길게 흘러내리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별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세상은 사연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날의 하늘은 조용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그 문장이 바람을 타고 다시 세상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현 선생은 그의 초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몸보다 먼저 마음을 지치게 했던 걸까? 의사는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강 대표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는 아직 겨울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생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구나. 회사 일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인생의 수업은 늘 늦게 오는 법이지. 병실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닫힌 만년필과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책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수업 사연으로 세상을 잇는 법. 그 문장을 본 순간 강 대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제게 쓰신 건가요? 아니지. 다음 세대에게 주려던 글이다. 하지만 아마 내가 대신 읽게 되겠구나. 선생은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회색빛의 하늘 사이로 매화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꽃눈이 막 맺히려는 시기,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봄이 오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봄이란 건 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겨울을 견딘 흔적이 남는 게 봄이지. 그 말은 마치 한 문장으로 된 시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사연 프로젝트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 다들 그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직함이 아니라 사연으로 보라고요. 그럼 됐다. 선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심이 된다. 그 문장이 내 삶의 마지막 제작했구나. 그 순간 강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오래 함께 하셔야죠. 아직 편지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는 읽히는 게 아니라 남겨지는 거다. 내가 내 편지를 읽지 않아도 이미 그 안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지 않니? 그 말에 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눈물이 서서히 번졌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자다. 그러니 다음에는 내가 누군가의 사연을 써주거라.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강 대표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봄이 오면 매화가 피기 전에 한 번만 와주겠니? 예, 꼭 오겠습니다. 그는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화보다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대화는 서로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병실 창밖에서 눈 한 송이가 흩날렸습니다. 늦은 겨울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그 눈송이는 유리창에 닿자마자 사라졌지만 그 순간의 빛은 오랫동안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대표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의보다 먼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3월의 첫날 병실 창문 너머로 드디어 매화가 피었습니다. 희고 작은 꽃들이 가지마다 하나둘 터져 나오듯 세상은 조용히 계절을 바꿨습니다. 그날 강 대표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공책 한 권과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노인은 여전히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봄이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봄이 왔구나. 나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네. 그 말에 강 대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졸업이라뇨? 모든 배움에는 끝이 있단다. 다만 그 끝이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탁자 위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수업 노트야. 제자에게 남길 말들을 조금씩 적었지. 언젠가 세상에 공개해주면 좋겠구나.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스승은 나를 울게 한 사람이다. 눈물이 멈춘 자리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소중합니다. 책으로 엮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거라. 다만 내 이름보단 우리의 수업이라고 적어다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의 이야기니까. 잠시 후 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아,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직함은 옷처럼 입고 벗지만 사연은 피부처럼 남는다. 너는 그걸 잊지 말거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문장을 제 인생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매화꽃 한 송이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노인의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선생이 그랬지. 꽃은 피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자리까지 품어서 아름답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듯 고요하게. 강 대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던 온기가 서서히 사라졌지만 대신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책임이라는 이름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서며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웃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그는 알았습니다. 스승은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지만 사연은 계속해서 다음 사람의 심장에 이어진다는 것. 그날 밤 그는 회사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문서의 제목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이상현 선생의 마지막 수업.
그는 저장 버튼을 누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선생님. 이상현 선생이 떠난 뒤 강도윤 대표는 한동안 매일 새벽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같은 병실, 같은 창문, 같은 봄빛을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건 창가의 의자에 이제 자신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이 앉던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고 책상 위엔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펜을 들면 창밖에 매화가 한 송이씩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들려오는 목소리.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거라.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그러나 심장에 직접 닿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 어김없이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연 프로젝트의 확장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계획은 더 이상 한 기업의 CSR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사회적 운동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단계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주요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자신의 사연을 기록하고 서로 읽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당신의 이름 뒤에 숨은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수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늘 내 이름이 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처음 불러준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리니 그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름이었다. 그 문장은 SNS를 통해 수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 간 네트워크였습니다. 강 대표는 여러 CEO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기업 문화는 효율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사람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는 선생이 남긴 노트를 일부 인용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직함은 옷과 같습니다. 벗으면 남는 건 피부, 그게 바로 인간의 사연입니다.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인사평가에 사연 공감 항목을 추가하는 기업도 생겼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직원들이 한 가지씩 감사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전통도 생겼습니다. 언론은 이 흐름을 사람 중심 혁신이라 불렀지만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스승이 남긴 마지막 수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지방 소도시의 중학교에서 열린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할 때 직업이나 성적 대신 그 사람의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힘들어도 환자분들한테 늘 웃으세요. 그게 사연이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사연이고 그 미소가 세상을 바꾸는 첫 문장이지. 그날 그는 학교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이상현 선생의 손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문장이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의 여름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현 선생의 마지막 수업 노트를 책으로 엮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곧바로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의 표지에는
여전히 선생의 손글씨로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연으로 세상을 잇는 법. 그는 글 한 줄 한 줄을 옮기며 문장마다 담긴 숨결을 느꼈습니다. 마치 스승이 바로 옆에서 조용히 문장을 교정해 주는 듯 했습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역할로만 기억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역할이 끝나도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인다. 또 다른 장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세상은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야기를 잃은 사람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 같다. 그는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이 쓴 후기를 추가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회고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연을 기억한다면 그 자체로 세상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책은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학교, 도서관, 기업 연수원 곳곳에 비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사연을 떠올렸습니다. 한 독자는 서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책을 덮고 나니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그 손이 바로 내 인생의 첫 번째 교과서였다. 그 댓글 하나가 강 대표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이제 스승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가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판 기념회에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무대 뒤에는 커다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두 남자. 아버지와 이상현 선생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 손으로 완성했지만 제 마음으로 쓴 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함께 쓴 책입니다. 그때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엔 어느새 백발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가를 훔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그 한마디가 모든 박수보다 깊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페이지 안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을 내 마음의 스승, 이상현 선생께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없는 스승들에게도.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책장을 살짝 넘겼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스승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문장이 제 인생의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바람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연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듯 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은행나무 길은 벌써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조금 느린 걸음으로 계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도윤 대표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한 권의 책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책은 사연으로 세상을 잇는 법의 개정판이었고 봉투 안에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의 작은 평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조용했습니다. 왔느냐? 예, 아버지. 이 책을 드리려고요. 그는 책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책을 받으며
표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상현 그 친구 이름이 세상에 이렇게 남게 될 줄은 몰랐구나. 저도요. 처음엔 그냥 감사의 의미로 묶으려 했는데 이젠 제 인생을 묶은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이건 제 편지입니다. 이상현 선생님께 직접 드리려 했지만 그분이 떠나신 뒤엔 누군가 대신 읽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봄이 오기 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 매화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꽃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도는 사람의 마음이었음을. 당신이 남긴 문장은 제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사연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봄이 오면 저도 당신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또 다른 사연이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는 천천히 편지를 덮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 시대의 스승이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배움을 이어받은 제자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많았고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아버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가르침이란 위에서 내려주는 거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내가 그걸 바꿨구나. 이제 가르침은 서로의 눈높이에서 만나는 거란 걸 보여줬어. 그건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꽃을 피운 건 내 스승이고 그 향기를 퍼뜨린 건 너야. 바람이 불었고 은행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강 대표는 가만히 손을 뻗어 노란 잎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 잎을 펴서 조용히 아버지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남긴 사연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유산이지. 그날 밤 집을 나서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사이로 문득 매화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봄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KDI 그룹의 신사옥 1층에는 이상현홀이라는 이름의 작은 강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대신 나무벽 유리 조명 대신 따뜻한 노란빛 등이 달려 있었고 무대 위에는 책상 하나와 오래된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년필은 바로 선생이 평생 사용하던 그 펜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 개관식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기자, 교사, 학생, 기업가, 시민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서 강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께 바치는 글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떠나신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심어주신 문장이 이제 사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웁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끝이 없는 공부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배움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강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느새 몇몇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고 만년필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펜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이 펜은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누군가 또 다른 사연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여기에 두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소년이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펜으로 글을 써도 되나요? 강 대표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을 때 그때 쓰면 돼.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만년필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펜촉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시간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강 대표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홀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하늘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사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매화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 꽃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꽃잎은 마치 살아있는 듯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문장이 세대를 잇는다. 그 말이 사라진 뒤에도 그의 걸음은 오랫동안 그 문장 위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